네, 점심시간 함께하는 방송 D사이트 런치박스 오늘 화요일도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림과 함께 시장도 같이 흘러내리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는 있지만 이유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 없이 얻어맞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D사이트 런치박스에서도 요거 시장 중심으로 잠시 후에 기막힌 투자 함께해서 시장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슈 수다 런치 토크에서는 엔화 관련해서 우리 또 원달러 환율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과 엔화의 연관성 그리고 엔화가 지금 슈퍼 엔저 바닥이 뚫려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얼마나 엔저가 심화된 상황인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투자 아이디어까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변영인 대표와 함께 불맛나는 리포트에서 삼성전자, 제주항공, 클리오 특히나 이제 오늘 티웨이가 아까 장 초반에 10% 넘게 쏘면서 항공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 요거 어떤가라는 질문들도 있었는데 화장품이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주와 화장품주 플러스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지 이번 주 금요일 날 실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는 D사이트 런치박스 첫 번째 코너 이슈 있다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두 분과 함께 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금 말고 엔화 뭘까? 바닥 뚫린 슈퍼 엔저. 지금 엔화가 3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러는 계속 강세를 기록하고 엔화는 약세를 기록하면서 160엔까지 엔달러가 갔습니다. 162엔까지 제가 봤었는데 지금은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네요. 1990년 4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 이 슈퍼 엔저 현상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박종훈 YMG 글로벌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 엔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몇 달 전부터 이미 나와가지고 그렇죠. 엔화로 미국채 사자, 뭐 엔화를 모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 다 물려버렸어요. 물린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호랑이한테 물린 것보다 더 아프다고 최악의 그랬어요. 경우는 이제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 엔화 기반으로 미국 국채 사신 거. 네, 지금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졌죠. 그리고 엔화가 떨어지면 환차손까지 발생하면서 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기록한 게 사실상 우리 그 개인 투자자가 제일 이해하기 힘든 거 복잡한 게 이 환율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요거를 메커니즘적으로 좀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관 투자자들도 환율은 어렵습니다. 환율 어려워요. 환율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하다못해 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회사의 뭐 수익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도 있는데 환율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상대편이 어느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다 봐야 되다 보니 이거는 정말 예측의 영역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단어도 그래서 엔화가 절로 옮겨가서 수익을 내서 어떻게 돌아온다 이거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요것만 봤을 때 엔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이게 우리나라는 무슨 상관이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만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점심시간에 엔화 요즘 엔저 아니야? 이런 얘기했을 때 부장님이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도 한마디 할 수 있죠. 한마디 할 수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네. 엔화 환율 추이부터 먼저 설명을 해 주신다면. 네, 지금 뭐 사실 엔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4월 말이었죠. 그때 당시에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게 되면서 일부 하나로 따지면 한 85조 원 정도를 쏟아부어서 그걸 한 2달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그 2달 정도 유지를 했는데 이 시간을 좀 끌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통해서 그 자체도 먹히지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나오게 되면서 지금 정말 엔화가 폭락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 160엔을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지금 아마 엔화 추이를 좀 보고 계신 분들은 네.
이런 차트를 많이 보실 거예요. 네, 과거에 이 부분 보게 되면 4월 초입니다. 이때가 뼈쪽 이제 그 뿔을 하나 만들고 쭉 내려가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때 160엔을 찍고요. 153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85조 원을 때려 박아서 7엔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유지해서 엔화의 안정세를 좀 우리가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일본 정부에서. 하지만 이 부분을 뭐 그대로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161엔, 그러니까 달러 1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지금 161엔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최근에 이러한 상승세가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38년 만에 최악의 엔화 폭락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가파르기가요. 사실 2020년, 2021년부터 시작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기울기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완전 가파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이 가속도가 붙게 되면 이게 지금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이거를 컨트롤해야 되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지금 엔화 폭락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이번에 지난주 PC가 발표했어요. 네, PC가 발표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야, 우리 이제 금리나 언제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할수 있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이제 잡히고 있는 것 같아.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어. 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와야 될 텐데, 자,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지난주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랐어요. CPC가 괜찮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부분이 뭐 토론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뭐 국채 시장이 좀 움직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각에서는요 이게 또 일본에서 엔화 방어를 위해서 미 국채를 파는 게 아니냐 뭐 이러한 약간의 음모론 비슷하게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면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는 실업률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제조업에 관련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우리가 약간의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실업률이 좀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움직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야 이게 혹시나 또 엔화 방어를 위해서 일본이 달러를 팔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나온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음모론도 있다. 자 이렇게 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걸 막으려면 달러로 엔화를 사야 되는데 달러가 뭐 어디 나옵니까? 그러니까 국채를 팔아야 팔아서 돼. 달러를 마련하고 그걸로 엔화를 사서 엔화를 올리는 그런 모종의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건 이제 차후적으로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일 맞아요. 것 같고 네. 일단 엔화니까 일본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좀 전에도 85조를 이제 퍼부어서 7엔을 떨어뜨렸다. 근데 일본의 숙제는 사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엔화 강세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고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면 엔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네. 엔캐리 트레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요걸 좀 벗어나야 일본병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아베노믹스였고 그때부터 아까 준비한 그래프처럼 급등을 좀 했던 모습이라서 지금 일본이 과연 진짜 엔저를 너무 불편하게 느끼고 있는 건 맞는 건가라는 이제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얼마 전에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니까 엔저가 이제 그 물가를 더 자극하니 이걸 좀 컨트롤 해달라는 그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인데 그렇죠. 차라리 인플레이션을 약간 수용하더라도 엔저를 좀 어느 정도 놔둔다면 그것도 하나의 나쁘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의지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미국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일본은 금리를 올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점점점 신중해지고 있고 근데 일본은 신중해지는 미국을 보면서 자기들도 신중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려줄 애들이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럼 이 정도 오를 줄 알았는데 이 정도라면 기대감을 다 뱉어내야 되잖아요. 그게 엔저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오케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포문을 여는 거는 38년 만에 엔화 가치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까지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그래서 왜 엔저가 중요한데 이게 어떤 현상이 있길래
슈퍼 엔저가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생각했을 때 엔저면 일본 여행 갈 때 싸고 그렇죠. 그건 좋죠. 그리고 일본의 뭐 토요타나 뭐 다른 IT 기업이나 여기서 수출하는데도 달러가 높으니까 더 많이 돈을 벌고 환차익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은 엔저가 그들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왜 이게 전 사실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하고 한국이 수출 품목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현대자동차도 있고 도요타도 있듯이. 그래서 엔저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나라한테 좀 좋지 않았었습니다. 아무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는 환율이 이 정도로 높고 그리고 엔이 이렇게도 약한데도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이거는 또 새로운 뉴노멀이 아닌가. 일단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반도체하고 자동차 수출이 꽤 괜찮아서 지금 예전 같으면 환율이 지금 1,400원을 거의 와 있는데 이 정도면 이제 당장 IMF 얘기 나왔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뭐 오히려 수출주들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엔저가 저렇게 됐는데도 우리가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국제 분업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네. 환율 레벨이라든지 그리고 엔과 원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재정립되는 사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박종훈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엔저 현상이 미치는 영향. 예, 뭐 지금 앞서 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엔저가 된다면 일본 입장에선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좋겠죠. 예,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정말 이제 저렴한 그런 엔저로 인해서 이제 수출되는 그 달러를 또 벌어들이는 그 환차 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내수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힘들잖아요. 지금 뭐 그냥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일본에 여행을 쉽게 갑니다. 네. 너무 싸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반대로 나가기 다 힘들어요. 예, 워낙 지금 엔저 현상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여러 가지 뭐 임금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겠지만은 그 내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은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관광 산업 자체는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국과 이제 일본의 어떤 수출품이 많이 겹친다고 했는데 사실 엔저가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수출 기업이 워낙 싸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 기업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조금 다른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그렇게 이제 지금의 참 특이하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 외에 사실은 전반적인 자산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다른 데로 번져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런 엔저 현상에 대해서 많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준기축통화라고 보여지는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러한 기축통화가 준기축통화죠.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훼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적인 부분이나 여러 이제 자산 가격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엔화랑 위안화 여기와 우리 원화도 같이 동조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엔저가 심화되면 우리도 지금 1,400원 근처에서 간당간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고환율에 대한 피해를 우리도 입을 수 있다. 그렇죠. 특히나 영향이 분명히 우리처럼 있죠. 원자재 많이 수입하고 그렇죠. 또 이제 석유 많이 수입하고 이런 나라들은 달러로 이걸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환율이면은 이런 원자재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수입품에 대한 부담감, 그런 물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침체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일본도 지금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환율이라는 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이렇게 과격하게 움직이면 그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다 수출로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수출하고 관련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 그 지금 현재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굉장히 좀 낮은 낮죠. 상황인 게 지금 최근에 일본의 뉴스는 좀 재밌는 게 임금 상승이 30 몇 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어. 근데 실질로 보면 또 최저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물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광 산업이라든가 수출과 관련된 사람들은 호황을 즐기겠지만 그게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락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광도 올 땐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후지산 입장료를 한 3배 올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오버투어리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대외 자산이 제일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저가 되면
그 자산에서 수익률이 1% 나왔을 때 N이 1%더 빠지면 2%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미 돈이 있는 시니어들한테는 이제 기회가 되겠지만 만들어 가야 되는 청년층한테는 조금 또 빈부격차를 좀 세대 간 그 갈등을 좀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연금 문제로 고민이 많잖아요. 네. 일본도 지금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N저면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 달러만 강세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건 달러가 강해서죠. 38년 만에 이 N저 현상이 우리한테도 악영향을 끼치는 거고 저런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도 환율이 계속 고환율 1,400원대 전후로 해서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N저 현상이 미치는 영향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이게 N화 약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지금 사실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이 엔화 환차익을 좀 노리는 투자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 약세가 뭐 지속된다 안 된다라는 건 정말 이 환율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엔화 약세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리고 견고한 GDP를 어느 정도 확보한 이제 어떤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1분기 보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격차가 일어나고 또 금리라는 것 자체는 그 통화의 가치라고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의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3번 하겠다 또는 1번 하겠다 여러 가지 이러한 뭐 이제 변동성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요즘에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본인도 모른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뭐 정말 이게 하루하루가 예, 정말 끔찍한 그 하루를 지날 것 같은데 자 이러한 부분을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이 엔화에 대한 환차익 특히나 엔화를 가지고 미국 국채 왜냐하면 국채 수익률이 이제 점점 떨어지게 되면 채권 가격 올라가게 되니까 이러한 환차익도 노리고 채권도 올라가는 이런 양극단의 어떤 2배로 예, 수익을 내는 이러한 부분의 스마트머니라고 그때 당시에 스마트머니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 정말 똑똑하다. 어떻게 이게 2개를 다 먹을 수 있을 생각을 했지? 환차익까지 같이 그렇죠. 넣는. 예, 근데 지금 이게 과연 스마트머니일까? 예, 이러한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최근에 뭐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아니 근데 N화 예. 약세를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쉽게 생각하면 네. 그냥 금리 살짝 인상하는 척하거나 할 인상하면 수는 안 되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네. 일본의 상황이 일본의 상황이 지금 금리 복잡합니다. 인상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왜요? 일본이 빚이 너무 많잖아요. 빚이 많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좀 물가나 N에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금리 부담을 좀 낮춰주는 게 저금리로 가겠다. 특히 이제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 다 금리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금리를 좀 다운시키고 물가는 어느 정도 포기를 용인하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표수가 노인층이 더 많은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정부 GDP 대비 뭐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일본인데 네. 거기서 우리랑 똑같이 뭐 0.25%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원금이 다르니까 그러면 실컷해서 이자 내면 이게 경제 성장이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일단 빚이 많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 디플레이션을 나서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그렇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게 지금 전 세계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뒤늦게 올리는 게 과연 맞는가라는 것도 좀 있죠. 정상화시킬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환영하는 입장인데 그렇죠. 예. 지금 디플레 때문에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겨우 찾은 것 같은데 다시 잃어버릴 수 없다는 거죠. 금리 인상을 자칫 잘못해서 했다가 네. 엔화 약세 뭐 이런 거는 해결될 수 있더라도 갑자기 또 다시 디플레로 빠져버리고 경기 그렇죠. 침체에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만든 엔화 약세인데라는 생각을 아하. 돈쌤님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걸 보셨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또 정리를 했습니다. 예, 일본 엔화 악순환 고리인이 요건가요? 그렇죠. 이게 진짜 아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글로 정리했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그래서 일본 엔화 악순환 고리인 이유, 악순환 고리죠 이게. 제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정부의 역대급 부채.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쉽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 엔화 엔저 현상은
금리 차 때문에 일어나는 게 이제 가장 주요 원인이잖아요, 사실. 그 외에 뭐 경제 성장률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그 안에 붙을 텐데 지금 역대급 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그런 상황. 그리고 제로 금리 상황에서도 네. 일본 예산의 4분의 1을 부채 갚는 데 썼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의 만약에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그 부채에 대해서 그 차입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느냐.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 거죠. 아니, 일반 가계로 치면은 월에 200만 원 버는 가장이 한 50만 원 정도를 그냥 냈어. 네, 빚 제로 갚는 데 금리일 썼다. 때도. 예, 제로 금리일 때도. 근데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된다. 어. 뭐 심지어 0.2%, 0.1% 올려도 그분들께서는 엄청나게 2배, 3배씩 올려가지는. 덩어리가 크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니까 일본 상황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야, 일본 정부 미국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는데 달러를 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달러를 팔게 되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만큼 그렇죠. 시장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채권 금리는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다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금리 차가 또 벌어지니까. 또 자기 거 팔아서 자기 자산을 까먹는 일이죠. 그렇죠. 예. 네, 맞아요. 제가 아파트가 10채 갖고 있는데 네. 그쪽에 급전이 필요해서 하나를 좀 급매로 내놨어요. 네. 이게 한 채를 팔렸지만 실거래가가 내려가니까 나머지 팔지 않았던 9채 실거래가도 같이 내려가는 같이 거잖아요. 내려가네요. 예, 그러니까 연동돼 있군요. 하루 만에 아. 던질 게 아니라면 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미국 채권을 산 자금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트리플 A 이상의 안전자산인데 네네네. 미국 채권 팔아서 뭘 살 거냐에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진짜 어떻게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악순환이죠. 상황이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초저금리, 그러니까 거의 마이너스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시기에 가계 대출. 근데 이게 금리 인상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무너집니다. 이게 가계가 이걸 버티기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 자체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금리 차를 또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몽의 디플레이션의 사이클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걸 잡겠다고 하는 건데 자산 가격이 하락이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렇게 하면 소비 위축이 되고 또 설비 투자 감소가 되고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그게 고용으로 또 넘어가고 네.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그럼 다시 경기 침체가 되고 다시 자산 가격이 하락되는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그 사이클이 돌고 있으니까 또 잃어버린 10년이 자칫하다 올 수 있어서. 예, 지금 과거에 그런 많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왔고 지금 정부에서 개입하는 그런 엔저 이 상황에서 마저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금리를 올린다 이거 하나로 볼 수 있는 부작용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지금 쉽사리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네. 미 대선이 남아 있어요. 대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일본에서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네. 미국 국채 시장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아니면 금리가 조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기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압박 엄청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국제 정치적으로도 엮여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뭐 미국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도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일본 내부만 보더라도 일본이 지금 최근에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뭐 증시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자산 가격이 우상향한다는 걸 다시금 보여주려는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어요. 일본 같은 우리는 그게 그 체감이 돼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90년대부터 25년 동안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것도 뭐 사실 어르신들 잘 안 믿어요. 이거 올림픽 때문에 잠깐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자꾸 내려간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그게 디플레이션이잖아요. 요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투자를 좀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주식은 밸류업이고 부동산도 사실 엔저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사실 잠깐이긴 했지만 전고점을 찍었지 않습니까? NK가. 근데 사실 달러 베이스로 보면 아직 남았어요. 그만큼 엔저로 자산 가격 부양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게 양측에서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레벨을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엔저를 가져가서 이 정도 그 자산 가격을 또 올리고 싶어 했고 그렇다고 해서 엔이 계속 약해질 거냐 그건 아닐 겁니다. 대신에 이 밴드가 박스권에 좀 올라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좀 올라갔다고.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보통은 옛날 생각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약해졌으니까
뭐 과거처럼 돌아오면 꽤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낼 거야 생각하시는 건 자연스러운데 네.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그 박스권 자체가 상단으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벌써 눈높이 자체가 그렇죠. 레인지가 N이 다시 강해진다 하더라도 그 강해지는 종점이 과거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뭐 150, 140, 130, 120 막 이렇게 뭐 내려올 옛날 거를- 생각하면 조금 곤란하다. 기준치를 조금 높게 그렇죠, 잡아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네. 그 자체가 사실 과거의 제로 금리 상황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렸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럼 과거 금리 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했을 때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제 과거의 그 정말 제로 금리 상황은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올해 뭐 한 번 하겠다, 내년에 4번 하겠다 하더라도 3%대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뭐 엔화가 지금 폭락하고 있는 부분, 이만큼 이제 폭락했으니까 이 정도 올라가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만큼 먹겠구나. 아까 이제 돈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자체가 우리가 조금은 이제는 금리 자체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 그러한 밴드 자체를 정말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네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르게 얘기한 거예요. 1분을 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점심시간에 우리가 런치 토크로 알아야 될 건 엔화가 38년 만에 최저. 그렇죠. 슈퍼 엔저. 여기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는 거고 이 엔저를 탈피하기 위한 일본 정부는 지금 꼼짝달싹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결국은 미국이 정하는 거죠. 미국 미국이 금융상을 어떻게 그러니까 어느 속도로 어느 수준까지 할 건지 좀 알려주면 네. 정리될 겁니다. 정리될 그러니까 좀 일본은 모르겠으니까. 네, 그냥- 또 똑같은 얘기 하려고. 제가 네.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다른 얘기 합니다. 네, 일본은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인가? 똑같은 얘기죠. 죄송합니다. 예.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죠. 미국만 미국만 쳐다보면서 보고 언제 인하해주나 우리랑 그건 같은 입장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네네. 전 세계가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드시면서 그 얘기하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지금 PD님도 재미없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돈 버는지 좀 얘기해달라고 그 말씀하시거든요. 벌어, 이 못 벌어. 엔화, 예, 엔화 엔화로는- 투자 어떻게 돈 벌어야 됩니까? 저는 여기 먼저 갈까요? 왜냐면 자꾸 멘트를 뺏기는 거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먼저 엔화 하시죠. 투자 돈 버는 법 알려주세요. 먼저 발언권 드렸습니다. 좀 어려운 걸 먼저 주셨네. 또 저는 앵무새 무도가 좋은데 오늘. 이쪽 먼저 갔다 예, 오는 거 예. 그대로 따라하는 거 좋은데. 예, 자 일단 엔화로 돈 벌 수 있는 부분은 네. 일단 환차익을 먼저 1순위로 볼 수 있는데 차익. 저는 사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요거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미일 금리차 외에도 일본 경제 성장에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GDP예요. GDP가 지난 1분기 때 크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마이너스 성장이 뭐 지속적으로 이어지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게 갑작스럽게 또 회복을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또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의 이 일본 경제 성장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환차익을 우리가 여기서 미국이 이렇게 견조한데 그럼 이 자체가 줄어드는 그 요인이 있을까 해서 저는 별로 안 보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안 보이기 때문에 자 오히려 이제 일본 수출 기업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일본 수출 기업, 글로벌 기업에 특히나 우량한 기업에 네. 뭐 투자를 하시는 게 뭐 가장 그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을 어떻게든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투자할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부분을 하기에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슈퍼 엔저로 딱히 이렇게 명확하게 수익 낼 거는 크게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그렇죠. 매크로에 다 정치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오케이. 돈쌤님은요? 저는 뭐 개인 투자자가 환율 관련해서 뭔가를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너무 어렵고요. 너무 네. 어려워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거라서 돈을 안 잃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환율이나 원자재는 우상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 탈출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엔저일 때는 그냥 일본을 많이 가는 게 이제 남는 장사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제 오늘 코스닥 이런 데서 상반기 때 많이 강했던 애들이 빠지고 있는데 그나마 탄력성이 좋은 애들을 빨리 추려가지고 진입하는 게 개인 투자자한테 차라리 어울리고 또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우리가 싸니까. 그게 우리가 직접 소비하러 그렇죠. 그게 일본을 남는 가자. 거죠. 예, 그게 남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항공주 말씀드렸는데 예. 그 이후로 항공주 좋았지 않습니까? 항공주. 네, 맞아요. 스웨이트 대한항공도 좋고. 좋았고, 네.
그런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쪽으로 보자. 일본으로 특히 많이 가는 항공편 뭐 이런 거 있어요? 저가 항공 이런 거를 저가 좀- 항공이 많이 가죠. 일본이 가까우니까. 저가 항공이 이제 비행기가 작다 보니까 멀리 못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큰 비행기가 이제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운임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도 조금 좋았던 모습도 운임이 올라간 역시.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오케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행 관련주 이런 거는 별로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쪽으로만 아마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을 것 여행도 같아요. 요즘 여행사를 잘 안 끼고 맞아. 다 알아서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가니까. 일본은 그냥 예. 다 항공주가 예, 그나마. 그리고 일본은 하도 자주 가져가지고 옆동네 가듯이 가져가고 맞아. 예, 여행사는 그냥 지금 티켓팅만 누적 예. 여행객만 100만 명이래요. 1000만 명. 엔저로 두 분 어떻게 일본 여행 가셨어요? 안 갔습니다. 지금. 예, 그 애는 전데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엔저 시간저. 여행은 돈과 시간이 같이 있어야 되는 엔저인데 거잖아요. 시고. 네. 자, 슬픕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엔화 관련해 가지고 뭐 뉴스 나오는 거는 엔화 환차익 노린 투자액 11조다. 바닥 밑에 지하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환율은 사실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틱마다 거래하는 이런 FX 마진 뭐 이런 것도 있는 만큼 환율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요것도 엔화가 더 엔저가 깊어질지는 여러분들 조심을 하시고 경계감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하고 엔화로 환차익을 노린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달러 엔 눈높이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 이게 고착화됐다는 거. 요거는 한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내용이 좀 어려운데 두 분께서 쉽게 풀어주신 것 같아요. 요 정도면 쉽게 푼 거죠. 뭐 제가 네, 뭐.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을 해서 저는 쉬웠습니다. 네. 반복 학습. 아, 요게 그 K 교육 예,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반복 학습.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돈쌤 유튜버 우리 정현두 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불만 나는 리포트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 세 가지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한화 그리고 키움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번 주 실적을 기다리면서 시장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삼성전자, HBM은 노이즈에서 플러스 알파로 변한다. 긍정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고요. 아까 방금 전에 우리 항공주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제주항공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2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조금 신중하자는 입장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화장품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클리오 모범적인 성장이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는 우리 변영인 대표님 나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랑은 처음 하시죠? 네. 굉장히 캐주얼합니다. 제가요? 아니요, 제가요. 제가요. 네네네. 네,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척 동생한테 약간 리포트를 설명해 주듯이 네,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될 하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리포트. 근데 이거 너무 네. 좀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재미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삼성전자, HBM 다 빼고 네. 금요일 날 속보치 실적 얼마 보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수치상으로 보면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 6%대 정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더 상향됐다. 그러니까 저는 최근 방송에서 한 10%대 이상은 더 상향될 것이다라고 좀 줄기차게 좀 강조를 좀 드렸는데 그게 얼마죠? 오늘 리포트에서 뭐 한 8조 6천억 원 나왔는데 저는 한 8조 6천억 원에서 한 7천억 원 거의 거의 뭐 비슷하게. 8조 7천억 나오면 네네. 주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예상됐던 원래 시초 부분에 대한 시장 전망치가 한 7조 원대 후반, 네. 그래서 8조 원대 초반까지 왔다가 불과 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한 8조 2천억 원. 그런데 오늘 뭐 리포트에서는 뭐 8조 6천억 원까지 올라갔고 지금 많게는 한 9조 원까지는 조금 무리인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가 지금 2분기 디램의 판가 부분이 13에서 15%에 대한 이 상승분 반영을 얼마만큼 이익으로 좀 했느냐. 이어지는지 이게 좀 관건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낸드 메모리 가격이 한 15에서 20% 정도 판가 부분 반영된 수치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좀 2분기보다는 3분기의 반영 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넉넉하게는 한 8조 5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변수를 조금 더 해보자면 네. 사실 지난 분기 실적도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서프라이즈 기록했잖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짚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렇죠. 숫자가 나오면서 네. 아 눈높이를 확실히 좀 높게 잡아야 되는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서 네네. 마이크론의 최근 실적과 이런 거를 같이 좀 포함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도 구자는 봐야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나 이런 시장의 눈높이가 엔비디아도 눈높이가 높은 것처럼 그렇죠. 삼성전자도 좀 높게 형성돼 있는 것 같아서 8.7 나오면은 그냥 그래 선방했다 요 정도일 것 같아서 이게 뭐 마이크론의 경우에도 우리가 좀 여기는 좀 할 말이 좀 많은데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그 2분기죠. 회계기술로 2분기 실적기죠. 그리고 3분기에 관련된 가이던스가 보수적으로 좀 제시됐다. 이거 악재로 좀 인식됐는데 이번에는 그때 당시 제기했던 회사 가이던스치보다 오히려 좀 상향된 3분기 실적을 냈는데 또 마찬가지로 4분기 가이던스가 월가 전망치보다 소폭 좀 하회한다. 이게 또 악재로 인식됐다. 이 부분은 이게 가이던스에 대한 방향성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좀 더 위축됐던 요인은 여기는 너무 강하게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상승했던 상승분을 좀 반영했던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SK 하이닉스와 주가 계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뭐 HBM 퀄테스트 승인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좀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DS 사업 부분, 반도체 사업 부분의 실적 기조가 지난번에는 다소 시장 전망치보다는 좀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1분기 기준에서는 반도체 순수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익치는 좀 충분히 좀 개선하지 못했는데 이번 리포트에서 좀 참고를 해보니까 한 4조 7천억 원대 반도체 사업 부분 안에서에 대한 영업이익입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3조 원에서 한 5조 원대 추정치. 네. 그러니까 3조 원대를 충분히 좀 도달했다는 부분들은 저는 이 범용 반도체 부분이 2분기 실적에 어떤 굉장히 큰 기여를 좀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에 대한 이 뭐 퀄테스트니 뭐니 다 빼더라도 지금 뭐 8만 원대 초반 주가 형성은 굉장히 조금 주가의 어떤 상승분을 좀 덜 반영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HBM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실적 기조를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9만 원대는 좀 안착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뭐 HBM에 대한 기대감 요거를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네. 지금 8만 1,000원은 아쉬워도 너무 아쉽다. 그렇죠. 서운해도 너무 서운하고 TP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여기에 기대하는 거는 기존의 반도체에 대한 업사이드 그렇죠. 플러스 HBM에 대한 퀄테스트 통과 그렇죠.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합하면 9만 원은 충분히 넉넉하게 노려볼 수 있다라는 쪽.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결국 금요일 날 실적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서 네. 그 뚜껑을 열어보고 그 다음에 추후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아니면 삼성전자 더 할 얘기 있으세요? 여기서 조금 더 부연하고 싶은 모멘텀들 삼성전자가 비단 뭐 5일날 실적 발표 이외에 뭐 9일날 국내에서 파운드리 포럼 행사가 또 한번 개최가 좀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파운드리 관련된 전략, 그러니까 3분기 그러니까 3나노 공정의 부분이 하반기 양산 부분들 가셔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이 파운드리 파트너사와들과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협력 그리고 사업 전략들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TSMC의 어떤 독주 체제를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지금 1나노급으로 좀 승부를 하게 되면 지금 한 2026년도 기점에서는 점유율을 상당히 한 30%에서 35%대까지는 삼성전자가 좀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 점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월 11일 갤럭시 언팩 행사. 여기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상세 스펙들이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좀 볼 게 없다라는 어떤 인식도 좀 강하지만 저는 이게 추가적인 어떤 상승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다고 좀 보이세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AI 전략 부분이 아니라 스마트폰 출하량인데 지금 2분기 전망치도 1분기보다는 한 600만 대 정도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3분기 기점에서는 거의 뭐 6천만 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신규 폴더블 폰의 출시 기대감들 이게 아직 아이폰의 어떤 신규 모델이 출시되기 이전까지는 한 3분기까지 스마트폰 시장 점을 1위 굳건하게 좀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네. 이 부분도 추가적인 어떤 주가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너무 반도체만 이야기하지만 거기다가 파운드리까지 네. 같이 더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까지. 네, 좋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10만 원 확실히 갈 것 같네요. 네, 오케이.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계속해서 뭐 퀄 테스트에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있는데, 전 한 줄 평 엔비디아 짝사랑은 이제 그만 곧 돌아올 것이라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짝사랑은 이제 그만 네. 돌아올 것.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한 줄 평까지 들어봤고요. 이게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건가요? 현대차증권이네요. 네, 현대차증권 리포트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리포트로 넘어갑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제주항공 리포트인데 2분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도 하향했고 네, 기존에 얼마였습니까? 목표 주가가 이게 11,000원으로 하향했는데 네. 기존에 얼마였는지 13,000원 정도였나요? 지금 1,000원 정도 하향한 걸로 좀 알고 있고 12,000원. 12,000원 목표 주가 12,000원에서 1,000원을 좀 하향한 것으로 좀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제주항공 되게 여름 성수기도 와가고 네. 그리고 저가항공에 대한 뭐 대한항공 합병에 대한 그런 수혜 기대감 플러스 제주항공은 잘 버텨왔고 네. 내용도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좀 이 리포트를 좀 보면서 느낀 부분들이 좀 결론 하나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어떤 실적 개선치를 주가에 좀 과연 반영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항공사들이 작년 하반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3분기와 4분기에 수익성 개선들을 했고 1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 기조까지 달성을 하면서 영업이익을 빠르게 좀 개선시켰다는 부분들. 그런데 이 일봉 차트를 보면 주가 상승분들이 그렇게 크게 좀 반영된 측면들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 최근 뭐 한 2022년도 1월 고가를 보면 4월 달에 22,000원대를 보면 주가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고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어떤 수혜 효과가 좀 더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좀 회복되지 못했던 어떤 측면들 이거는 실적과는 좀 다른 섹터 영향이 좀 더 크지 않나. 이 부분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심사가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던 부분들 이게 근 뭐 3년 가까이 합병 심사, 합병에 관련된 어떤 승인들이 좀 더 지연됐던 효과가 가장 크게 좀 나타내졌고 뭐 최근에는 뭐 유럽의 조건부 기업 결합 심사의 어떤 승인 이슈 그리고 오늘 뭐 미국에서 발표된 부분도 서부권에 대한 일부 슬롯 반납, 그러니까 서부에 관련된 운수권을 미국 항공사한테 내놔라. 자, 이렇게 좀 결정이 된 것이죠. 네네. 이 부분이 아마 결정이 되면 10월 달에는 아마 종료가 좀 될 것인데 그렇다면은 대형주를 좀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운수권에 관련된 회복률은 아직 LCC사들이 전체적인 어떤 운수권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에도 국내에서도 이게 조건부 승인 이슈가 뭐였냐면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일부 슬롯을 다른 LCC사들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한 것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좀 더 가시화가 되면 일본 노선이라든가 동남아시아 일부 노선에 관련돼서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가 제주항공들이 운수권 반사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 이게 좀 가장 크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수요는 계속 유지되거나 더 느는데 그렇죠. 더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네네. 아. 근데 이 부분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형 항공사들이 그만큼 해당 집중됐던 운수권들을 제주항공이 가져오면서 오히려 여기선 경쟁력들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이 당장 결정된 운수권이 아니라 아마 미국 승인되고 난 이후에 연말 정도면은 해당 국내 운수권 배분도 다시 한번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선침해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대응하는 것은 이미 늦었다. 그래서 조정을 좀 주는 구간. 지금 제주항공의 주가 추이를 보면 계속해서 사실 뭐 실적 기대감들 1분기에도 좋았고 2분기에 부정적인 어떤 전망 이슈가 좀 부각은 좀 됐지만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는 구간이 과연 있을까? 뭐 더해서는 지금 뭐 일본과 동남아시아 노선들은 계속해서 좀 더 이 노선은 확장되고 있는데
여기에 뭐 공통된 어떤 이 증표 노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운임 단가가 조금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훼손됐다. 이 내용이 오늘 리포트의 좀 핵심인데 여기 더해서는 사실 가장 크게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중국 노선은 아직 회복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한 35% 수준밖에 중국 노선이 좀 회복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LCC사들이 완벽한 어떤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한 계기였기 때문에 중국 노선의 어떤 회복 부분과 더불어서 대형 항공사들이 갖고 있던 일부 운수권들을 제주항공이 가져오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올해 하반기 기점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 실적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주항공 리포트에 거의 동의하지 못하면서 네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봤는데 네. 사실 내년도 포워드 PER 7배면 네. 저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LCC 기준으로. 네. 근데 여기 마지막 의견이 이렇네요. 밸류에이션이 현저히 낮아 보이는 건 맞다. 제 네. 마음을 읽었나 봐요. 네네. 밸류에이션이 낮아 보이는 건 맞는데 내년까지 계속 이익 감소 있잖아. 그리고 네. 성장하는 사람 아니잖아.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평가라는 수식어가 막 갖다 붙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재편되기까지는 보수적으로 바라보자라면서 목표가를 좀 하향했네요. 네네. 그러면 우리 변영기 대표님은 제주항공 요게 아니면 항공주 자체를 좋게 보시는 편이 있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안으로 줄 수 있는 LCC가 있는 건지. 저는 당연히 항공주들의 평가는 좀 달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대한항공 합병 이슈가 좀 없고 코로나19 이전의 상황들 좀 봤을 때는 지금부터가 사실상 항공주를 좀 편입하기 가장 좋은 적기였죠. 전통적으로는요. 그래서 계절적인 성수기 진입 효과, 여기 관련된 운임 단가가 좀 더 활발하게 올라갈 수 있고 성수기 진입에서는 이 슬로 평단가들이 굉장히 좀 높아집니다. 한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운임 상승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의 수익 개선 지표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지고 있고 지금 전통적인 2분기 실적은 비수기입니다. 이런 효과들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달 황금 연휴 이 부분이 일본행 노선이 좀 더 증가됐던 부분들로 상당한 수익 기여를 했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연간 실적 관점에서는 전 제주항공이 크게 좀 훼손되지 못했다. 뭐 수익이 훼손됐다라고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고요. 오케이.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제주항공 그다음에 뭐 대형주 관점에서는 저는 대한항공은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제주항공은 마지막 한 줄 평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옳은 게 뭐가 있다고 목표 주가를 하향 이게 좀 제 생각입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답답하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항공 되게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상 리포트에서 홀드 얘기가 나왔고 목표가를 13,500원에서 11,000원으로 하향했으면 네. 이거는 사실상 도망차. 이런 의미라는 거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네요. 화장품 관련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리포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클리오입니다. 모범적인 성장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변영인 대표님께서 화장품 네. 사실은 지금 각계전투가 된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기업 브리프까지 읽어주신다면?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6월 이 수출 데이터가 좀 어제 좀 발표가 됐는데 화장품 수출은 6.2%가 좀 증가됐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달보다 이 두 자릿수 상승이 한 자릿수로 바뀌었다.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성장 폭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적 피크로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틀리다. 그래서 좀 제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화장품 섹터가 최근에 북미양 견고한 수주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는 실적 기대치가 1분기에도 시장 전망치를 좀 크게 상회하면서 굉장히 좀 수급 반영을 좀 다 했다는 관점에서 여기서 종목들이 좀 가장 강하게 좀 움직였던 섹터가 화장품 섹터 안에서도 유통 플랫폼 또는 ODM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개별적인 어떤 화장품 라인업, 개별 라인업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차별화인데 이게 국내 포지션이 좀 많은가, 해외 포지션이 많은가 또는 국내에서도 올리브영 입점몰들을 좀 타겟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그 이외의 몰을 좀 타겟으로 하는가 이렇게 좀 차별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 클리오의 경우에는 이 해외보다는 내수 시장의 판매량들이 좀 더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섹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최근 주가의 부분은 뭐 6월 13일 날 45,000원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다른 화장품 섹터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뭐 북미양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뭐 일본양 마켓 부분에 대한 진입 효과들도 좀 있었지만 네. 그래도 북미 시장에 관련된 캐파가 또는 성장성들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클리오가 좀 조정 효과를 좀 작용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덜 오른 종목이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하다는 관점에서 클리오의 경우에는 이번에도 전년 동기 대비 뭐 영업이익 부분이 45%가 좀 증가됐는 부분들, 이 부분은 전원 시장의 어떤 리포트가 좀 전망했던 영업이익 전망치가 한 94억인데 저는 100억 원 좀 넘어가지 않을까. 한 110억 원에서 한 120억 원 정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좀 참고를 해보고 우리가 지난 1분기에 수급과 대비를 해보면 한 번 좀 강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의 경우에는 많이 오른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공략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실적 기대감을 갖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의 어떤 차별화 접근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클리오의 그런 영업이익이 조금 더 지금 여기서 예측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 채널 40% 성장할 전망이다. 결국 뭐 화장품이 미국 보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목표 주가, 지금 주가도 어느 정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것 같다라고 클리오. 요게 변영인 대표님의 화장품 중에 원픽도 클리오예요? 아니요, 원픽은 아니죠. 아하. 저는 이제 화장품 섹터는 실적 차별화하지만 저는 ODM사를 굉장히 좀 좋게 봅니다. ODM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 계속해서 시총 대비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대표적인 ODM 3사가 한국콜마, 코스맥스, CNC 인터내셔널 이렇게 해서 3개 종목이 있었고, CNC 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이 3사 중에 미국향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매출 성장률이 한 25%대 계속해서 좀 성장 추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영 효과가 컸고, 지금 한 시총 한 1조 2천억 원대 진입한 이후에 이제는 좀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구간이지만 전통적으로 좀 강했던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중에서는 지금 코스맥스를 좀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코스맥스가 오히려 나은 것 네네. 같다. ODM 쪽으로. 알겠습니다. 화장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맥스가 나은 것 같고, 오늘 또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클리오도 이쪽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한 줄 평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 이제는 차별이다. 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이제는 차별이다. 화장품 전반적으로 다 가는 시장은 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안에서 전반적으로 다 가는 것보다는 차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변영인 대표와 함께 리포트 3가지 알아봤습니다. 클리오, 삼성전자, 제주항공, 이렇게 3가지 조금 엇갈리는 그런 리포트였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면서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불만나는 리포트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점심시간에 오르고 내리는 종목 한번 알아보면서 오후장 공략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고 내리는 종목인데 오늘은 사실 내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죠.
코스피 기준으로 700 종목이 내리고 그다음에 상승 종목이 200개밖에 안 되는 상황. 아까는 더 심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고작 150개밖에 안 되는 그런 장이었고요. 코스닥도 1,300개 종목이 하락하고 290개 종목이 상승하는, 아까 전 내려갈 때는 1,500개 종목이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내리는 건 비뿐만이 아니다. 시장도 내린다. 아까 한 10시쯤에 속절없이 막 무너지는데 마음도 내리녹습니다. 마음도 내리녹습니다.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늘 이거 왜 떨어지는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한국 시장에서 주식이 빠지는데 왜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자조적으로 말씀하시면 조금 그렇고. 자, 이유를 찾아보자면. 예, 네. 일단 지금 다른 거 별로 없고요. 네. 오늘 지금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약간 아시아 증시 괜찮더라고요. 일본 증시 괜찮고 다들 괜찮아서 그냥 오늘도 시장 묶어놓고 종목들 움직이지 않나 싶었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그러면서 또 바로 외국인들 선물 매도 쭉 들어오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 급증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오늘이 화요일이면은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이제 휴장이 한 번 있죠. 네. 독립기념일 휴장이 있는데 저희는 또 위클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 같이 겹치네요. 그거 포지션 또 만들어가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재미없는 듯하면서도 약간 하방 압력 받는 모습들. 이걸로 결제를 하지 않나라는 쪽의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냥 그들이 만들어가는 시장의 흐름들 쪽으로 봐야 될 거고, 그래도 여기서도 뭐 하락 종목 수가 뭐 무슨 1,000개가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체크해야 될 건 그거 같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 쪽에서 그나마 센 게 뭔지 이거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 센 거 역시나 어제 잠깐 뭐 바이오나 뭐 나머지 2차전지 갔다고 하더라도 아닙니다. 역시나 또 전력설비 전선 이쪽으로 계속 또 모여가고 있는, 기존에 이제 수출주 쪽으로 바라본 종목들이 더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암살자님께서 일단 맞고 보는 거지 아픈 건 다음에 생각해라. 이게 국장이지라고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뭐 우리 이번 주에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 실적에다가 위클리 옵션 만기 플러스 미국장 휴장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수를 앞두고 좀 포지션을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주호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굳이 이유를 찾자면 약간 트럼프 대세론 이 부분이 좀 아니냐. 트럼프가 또 네. 들어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가 후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정책들이 대부분 다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선 토론에서도 저도 보긴 봤는데 거의 압승이에요. 제가 봐도 이거는 말주변이랑 이런 말솜씨가 네. 트럼프 후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들이 뭐 결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지금은 아니지만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더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제 PMI 지표가 또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고스란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가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그 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원동력이 약간 부족하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서 선물 외국인들 또 5천억 이상 매도하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제 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원인으로 꼽자면은 트럼프 효과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뭐 갖는 선입견, 생각 이런 건 증시 친화적이어서 시장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잖아요. 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임하던 시절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핫했던 게 바로 무역 전쟁, 신라젠과 그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재임 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이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핫했던 게 바로 이제 그 바이오였고, 아무래도 이제 뭐 굳이 뭐 따지자면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자체가 지금이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지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뼛속까지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가 출신입니다. 그럼 기업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빠삭하단 말이죠. 오케이. 그렇다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무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지금은 그냥 단순히 지원 개념이지만 그들은 또 팔려고 하고 이렇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인플레를 좀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들어오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에서 좀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시장의 색깔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그 불확실성에 또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확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서 갖다 붙여보고는 있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공략주를 노려보겠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은 암살자님께서 트럼프는 남북 경협이다. 노벨 평화상만 노리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 가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런치 토크 관련해 가지고 기막힌 투자 한끼 어떤 섹터들을 노려야 하는지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자, 바이오주의 랠리 시작됐습니다. 하면서 느낌표와 물음표를 같이 붙여봤는데요. 하반기 시작되면서 어제도 바이오가 느낌 한번 줬어요. 네. 주면서 전반적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그 시동을 부릉부릉 하는데 전기차인지 뭔지 약간 시동이 걸린 듯 안 걸린 듯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분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내가 바이오 한 종목은 포트에 꼭 있어야 된다라는 분 손. 좋습니다. 딱 한 종목. 네? 딱 한 종목만. 딱 한 종목만? 예. 오케이. 그 한 종목 뭡니까? 안 가르쳐 드릴래요.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잘해드릴게요. 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종목이지. 알겠습니다. 이걸 뭡니까 하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하반기에 바이오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 뭐 사실 그동안 많이 빠졌죠. 많이 그렇죠. 빠졌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좀 겹칩니다. 물론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포트에 하나쯤은 넣어주자, 이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과거의 영광이 다시 한번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잘 나가는 비만 치료제, 그때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뭔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그 바이오의 영광을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관점에서 뭐 바이오주 하나 정도는 담아두시면 만약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미리 하나 넣어두자, 이런 좀 생각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트럼프 플러스 전반적인 하반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바이오 꼭 있어야 되는 이유. 네, 일단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과거에는 솔직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내적인 이유로 붐이 불어서 움직였던 게 가장 큰데,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약가 인하 정책입니다. 약가 인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약주 같은 경우는 되게 분위기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새로운 그때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신약, 뭐 항암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강했었고, 또 두 번째 그때와 차이가 있는 게 지금은 금리가 높습니다. 이거 언제 떨어집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바이오주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과 내는 업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때 알고 있던 이거 신약 FDA 들어가서 네. 임상 1상, 2상, 3상 FDA 승인 이런 모습들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빅파마가 선택해준 성과 낼 수 있는 기술들, 이걸 갖고 있는 회사들이 가장 좋지 않나. 이번에 펠트론과 인벤티지 랩이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도 그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 돼서 기술력 있다 보니까 그들이 채택하겠는데라고 하는 기대감이 좀 반영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조를 맞춰서 네.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 쪽에 포커스 맞추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뭐 종목 기준으로 사실 여기는 진짜 캐바캐 주식 바이 주식, 종목 네. 바이 종목이어가지고 종목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김민수 대표님, 그래서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되는 건가요? 네, 최근에 좀 강한 섹터 그 바이오 쪽에서도 세 가지 섹터를 한번 구분해봤는데, 첫 번째가 셀트리온입니다. 네, 어제 또 번쩍 올라왔죠. 예, 올라왔던 가장 큰 요인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쪽이 유럽에서 이제 승인 권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또 품목 하나 살아난다 네. 쪽이고, 저희가 얘기 많이 했었던 또 진펜트라, 이것도 이제 램시마 있으시죠? 이쪽도 이제 드디어 보험사의 환급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가서
처방받고 그다음에 보험사에선 다시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매출의 사이클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 하반기에는 이 램시마이스시 실적 나온다 미국에서요. 요거 가지고 움직이는데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셀트리온은 사서 뭐 주가가 50% 먹을 수 있는 이런 단계보다 네. 약간 과거 제약바이오 쪽에서 실적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실적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턴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게 확인되는 게 한 2, 3분기 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3분기 때 어느 정도 가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턴하는 게 좀 나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시간은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비만 치료제. 네,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죠. 지금 그림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보내드린 그림, 보면은 이 중에서 비만 치료제 성장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성장이 연평균 CAGR로 30%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다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뭔가 작은 테마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명하나님은 괜찮지만 네. 저희 같은 주식 열심히 하다가 뱃살 나온 사람들은 어. 저기 다 들어갑니다. 저도 뱃살 있어요. 여기 안 보여서 그렇지. 됐습니다. 예, 그런 건 뱃살이 아닙니다. 예, 그런 쪽에서 네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 세계에서 관심이 높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네. 나오는 거고 그 중에서 또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 시장에서 비만 인구를 봤었을 때 저기 보시게 되면은 비만 기준으로 체질량 지수를 보여주는 건데 미국의 전 세계 비만 인구의 10%가 차지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오.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또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약사와 함께 어느 정도 매출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소득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저 뒤에 뭐 칠레나 나머지 뉴질랜드 나온다고 하더라도 약간 OECD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의 정책적인 부분들과 같이 연결시켜서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같이 본다라고 했었을 때 약간 선진국 쪽에 먼저 침투하고 특히 이제 중국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앞으로 비만 치료제는 중국인도 2025년 2030년 가게 되면 5억 명이 넘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과체중이요. 비만과 과체중의 차이가 뭡니까? 비만과 과체중 차이. 네. 과체중은 그래도 조금 더 표준에 가깝지 않아요? 과체중은 표준이다. 네. 그런 거죠. 핫도그 이렇게 케찹 뿌릴 때 네. 이게 쭉 흐르는 건 비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핫도그랑 지금 비만 치료제 노모노랑 무슨 상관입니까? 배가 고파서요. 배가 고파서 예, 예. 점심시간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런치박스에서 힘들어요. 네. 네네. 방송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요. 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좋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도 계속 네.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일라이릴리하고 노브노디스크가 네. 자리가 유지해야 계속 강하겠죠. 오케이.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 안 나오는데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입니다. 이쪽도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들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 강하게 움직이다가 오늘 약간 조정은 나오는데 8월 달에 가게 되면 이 레이저 티닙, 비소세포암 이쪽에 대해서 병용 효과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FDA 승인을 받느냐 이게 나올 겁니다. 그게 통과되면 또 저희 그런 거 있죠. 축포는 한번 나오겠죠. 네, 그런 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강하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세 섹터가 요즘 바이오 쪽에서 강하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추려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조금 너무 집착하는 것 같고 집착이십니다. 네, 셀트리온에다가 비만 치료제 플러스 오스코텍 플러스 유한양행 이쪽으로 네.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한 종목만 주신다면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저는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비만 치료제 쪽인데요. 비만 치료제 네, 뭐 공통분모가 있네요. 네,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정도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 펩트론은 지금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시 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건 인벤티지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도 역시나 비만 치료제 인벤티지랩이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지만 변동성이 좀 크고 펩트론은 조금 그래도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확실히 두 분 다 바이오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좀 하반기에는 자신 있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포트에 넣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빠지는 섹터기도 한데요. 보여주시죠.
자동차 지금 올라타도 됩니까?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더 빠졌네요. 3.5% 빠져서 27만 6천 원까지 지금 내려간 상황입니다. 29만 9,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7만 원까지 다시 중반까지 밀린 상황인데 요거 누가 발제하셨습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오케이. 일단은 뭐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전한 조정. 건전한 오늘은, 조정. 건전한 조정이고 뭐 저가 매수의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 사면 언제 사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네. 눌려줬을 때 조금씩 비중을 더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모멘텀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말하면 입 아플 정도입니다. 음. 특히나 뭐 인도 IPO부터 시작해서 실적 모멘텀 뭐 여러 가지 하반기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이렇게 빠지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약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현대차를 뭐 비중 100% 그냥 야수의 심장으로 이렇게 다 사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눌렀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지금 앞으로 뭐 지금 실적이라던가 이런 모멘텀들이 꾸준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 지금 현대차가 이제 인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100만 대 이상 가량 양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보시면 좋겠고 지금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 현대뿐만이 아니에요. 테슬라, 뭐 애플, 지금 애플도 아이폰을 인도 시장에 팔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에 대한 그런 가치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 이런 아세안 쪽은 원래 토요타가 거의 다 지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이 인도를 계기로 해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으로서 현대차가 좀 국위 선양도 해주고 이런 매출을 좀 늘려가지고 아시아 시장을 조금 약간 점령을 하진 못하겠지만 도요타의 일부를 뺏어 온다고 한다면 저는 뭐 굉장히 가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인도에 대한 기대감을 봤을 때는 아직도 주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하락은 뭐 그냥 손절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고 오케이.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낫죠? 그걸 뭐 둘 중에 뭐가 낫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네. 이거 뭐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네, 야수의 심장인데 뭐 그거 고민하십니까? 이종 근데 공장의 뭐 야수의 상남자인데. 심장이라면요 사실 삼성전자가 맞는데 그래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상승폭 자체가 하이닉스를 보세요. 하이닉스의 상승폭과 자동차의 상승폭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진짜로 HBM 통과하고 하반기에 그다음에 CXL 내년에 양산한다 그러면 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그렇죠. 12만 리포트가 헛소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운드리도 이제 정신 네, 차렸다 막 이렇게 그렇죠. 된다면 근데 이제 그런 해소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현대는 지금 해소돼야 될 것보다는 해소가 아니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한탕을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네. 한 방을 크게 노리신다 하시면 오히려 삼성전자 그리고 좀 꾸준하게 삼성전자로 한 방을 노리자. 안정적으로 아니 12만 리포트 한번 가봐야죠. 한방 노리자고 저는 삼성전자. 개인적으로 우리 아.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네네. 진짜 12만 원 한번 갔으면 좋겠거든요. 12만 원 갑시다. 네, 자, 그래서- 외국계에서 15만 원도 부르는데 그러니까요. 못 갈 게 뭡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하이닉스처럼 몇 배 네. 한번 노려보자 이러면 삼성전자. 아. 근데 이게 두 배는 사실 현대차 좀 부담스럽거든요. 현대차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투자 성향의 차이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지금 이 위치 아니면은 언제 사냐 이런 부분에서 저 충분히 공감하고 30만 원 못 찍고 내려온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시 가면 되는 거니까 내용도 워낙 좋고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도 자동차 좋다는 부분에 동의하시겠죠? 좋죠. 네. 예, 지금까지 사보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딱 29만 9,500원, 네, 30만 원에서 500원 빼서 뭐 홈쇼핑도 아니고, 예, 그래서 거기서 딱 걸려서 다시 좀 밀리는데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제 나왔던 수출 데이터 나오다 보니까 판매량 6월달 판매량 데이터가 못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내수는 당연히 그렇다고 치는데 해외 쪽에서도 판매 대수가 생각보다 조금씩 다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조정의 빌미를 마련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국뽕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냥 딱 봤을 때 글로벌 완성차 3위 업체입니다. 그런 정도까지 들어왔다 보니까 그에 따른 위상들을 그대로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플러스 알파. 네. 예, 지배구조 개선이죠. 근데 이게 지금 슬슬 근데 영원한 풀리지 않는 숙제, 예, 투자자들의 풀리지 않는 숙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 삼성전자 파운드리 언제 하냐, 예, 언제 실적 내냐, 현대차 지배구조 언제 개편하냐, 네. 이런 것들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또 현대글로비스를 통해서 좀 발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데 가격으로 보게 되면
오늘 27만 5천 원대가 지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 이탈하게 되면 26만 원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뭐 이거 산다 그래가지고 한 번에 확 사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제 분할로 해가지고 매수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현대차가 최고입니까? 아니면 다른 종목 노려볼 게 있습니까? 저는 아까 지배구조 말씀하셔서 오히려 현대모비스가 모비스.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겠냐. 어.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기아랑 현대차의 그런 모기업은 지금 사실 모비스가 그 모비스죠.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정의선 회장이 글로비스 지분은 20% 가지고 있는데 모비스 지분이 0.32%밖에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 지배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비스 지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분 구조가 꼬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야 될 것들이 지금 많이 있지만 그러면 지금 당장에는 뭐 해소가 되지 않더라도 모비스 같은 경우가 어쨌든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번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런 흐름처럼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정의선 회장이 이제 모비스 지분을 확보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는 제가 봐서 그때가 또 못 사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리 담아주셨다가 그러한 것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김민수 대표님은요? 개인 부품주까지 말씀하셔도 돼요. 오늘 예. 부품주도 SL도 한 8% 빠지나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아 그래요? 예. 환상의 콤비 아닙니까? 제가 또 마음을 읽으셨습니까? 네, 핫도그 네. 얘기는 제가 못 받아주셨는데. 근데 네. 거기서 이제 네네.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품주는 하셔도 됩니다. 예, 부품주는 해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부품주를 볼 때 저희가 보통 보면 다 쌉니다. 다 PER 뭐 4배, 5배, 거기다가 PBR 뭐 0.7배, 5배 이런 게 나오는데 다 싼 건 똑같은데 그중에서 수익성이 누가 좋으냐 이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부품주 중에서 수익성은 SL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거 영업이익률 5%대 네. 그래도 SL 올해 잘하면 9%대 후반 그러면 두 자릿수까지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SL이 가장 낫고요. 그런 쪽 봤었을 때 그 저보고 고르라고 하게 되면 SL 아니면 그냥 현대차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아니면 SL 네. 그리고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현대모비스 지배구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자동차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파생시켜가지고 좀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저희가 정했는데요.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LG엔솔 LFP 배터리 중국 장막 뚫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뭐 체결한다 뭐 이런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아시는 분은 먼저 브리핑을 짧게만 해주신다면 김민수 네. 대표님. 일단 LG에너지솔루션에서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났는데 네. 르노 쪽에 공급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르노. 네. 근데 특이한 게 금액도 안 나오고 딱 기간보다 기간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추정을 할 때 르노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 르노가 LFP를 탑재를 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럽 아니면 미국으로 가겠죠. 근데 LFP의 강자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을 손절하고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북미로 들어가는 대표적인 라인업을 맞출 때 LFP를 썼는데 그게 한국 업체들 거다 썼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의미하는 바는 크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도 이제 알고 있는 NCA 계열이 아니라 LFP도 이제 우리 사업자가 해서 북미로 넘어갈 때 하나의 주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NCM 계열보다 그렇게 단가가 높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자체는 아주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진 않을 텐데 중요한 거는 빈틈을 만들어냈다라는 쪽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주가는 지금 저항선에 딱 걸려가지고 못 가요. 네. 약간 셀 온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돌파해서 그냥 뚫고 갈지 딱 두 가지가 모자라는 게 그 저항대에서 맞춰 있고 거기다가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거래가 좀 팍 터져서 이제 넘어갈 만한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좀 약하고요. 게다가 어제 나왔던 6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NCM 계열도 드디어 판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고 NCA는 올해 최대 금액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아졌어요. 근데 아마 지금 플레이는 실적 보고 할 것 같습니다. 실적 보고 거기서 단기 바닥 확인하고 그다음에 돌 것 같아서 지금은 여기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확 키우는 것보다 실적 보고
살살하자 이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그 디테일한 내용은 딱 몇 시간 전에 나왔네요. 한두 시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이 LFP 배터리 공급 계약 르노의 전기차 부문 암페어와 프랑스 파리 르노 본사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2025년부터 30년까지 5년 전체 공급 규모는 39기가와트시 순수 전기차 59만 대분 요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징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의 텃밭인 유럽에서 르노한테 요거 LFP를 공급한다는 계약을 했다는 게 좀 상징적이다. 하지만 주가는 좀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술이 셀투팩이 들어갔습니다. 셀투팩. 예, 이게 중국이 자랑하는 기술이거든요. 우리도 한다 이런 거면은 충분히 한번 버텨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금액이에요. 이게 금액. 예, 근데 뭐 비밀인지 뭔지 안 나왔다 보니까 요것만 확인되면 조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조 본부장님은 요거 관련해서 좀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셔도 되고 굳이 좋은 얘기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뭐 지금 뭐 2차 전지가 저걸 하나로 막 갑자기 업황이 개선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거의 시장을 잡고 있는 그쪽을 뭔가 개척하려고 한다라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기를 갑자기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걸 다 뺏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도 침투를 하겠지만 저는 지금 사실 2차 전지 쪽은 원통형 배터리를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통형이랑 전고체 배터리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LFP 배터리도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을 자리 잡고 있는 중국을 다 빼내서 우리가 다 가져온다 이렇게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뭔가 좋아지고 드라마틱하게 바뀐다라고 말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전고체 배터리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투심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막 뭔가 갑자기 막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만약에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은 그때 가서 좀 활발하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제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바이오주 관련해서 두 분이서 비만 치료제는 공통분모 있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동차 관련해서 부품까지 파생해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보자. 세 번째는 LG 에너지 솔루션 의견이 좀 갈리기도 하긴 감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공급 계약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 여러 종목들을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오후장 공략주로 가겠습니다. 두 분 한 3, 4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오후에 조금 말아 올린다고 기대감을 가진다면 혹은 오늘은 버리고 다음 주 두 분이 출연할 때까지 본다면 요 종목은 진짜 괜찮은 것 같다라는 종목이 있으면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조 본부장님부터. 아까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 SL 가져왔거든요. SL. SL 두 가져왔는데 분이서 아니 마음이 이게 잘 통하네요. 뭔가 좀 말도 안 했는데 네. 케미가 좀 맞는 건지 이야,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런 뭔가 일이 마음이 좀 있죠? 맞나 봐요. 왜냐면 이야. 아까 대기실에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것들을 다 말하셨어요. 이미 다 말하셨어요. 네, 영업이익률 9% 뭐 이제 저는 사실 그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부품사 중에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 나오는 기업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HL 만도도 3%대, 뭐 한운 시스템도 3%대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진율을 저는 생각한다면 SL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도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SL이 인도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헤드램프, LED 헤드램프가 가격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 상승률이 지금 사실 저런 다른 기업보다 SL의 영업이익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점들, 이런 점들 참고하셔서 오늘 또 공교롭게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일평 딱 찍고 밑꼬리 달고 지금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지금 들어가 보셔도 충분하다. 지금도 보시면은 저게 SL 영업이익률이거든요. OPM이 저거 영업이익률이에요. 근데 저게 보시면 화신이라던가 이런 거보다 월등하게 높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점들. 지금 네, OPM 이죠? 점이 영업이익률이고 아. 저 밑에 파란색 그래프가 ROE입니다. 그래서 ROE 대비 영업이익률이 월등하게 높다. 옆에 있는 S&T 모티브도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기는 사실 이게 자동차가 메인이 좀 아닌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 그거 배제하고 일단 SL 그리고 인도 시장을 우리가 공략한다라는 측면에서 인도에 공장이 있는 SL을 좀 보면 좋겠고요. 지금 SL이 저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GM에다가 헤드램프 납품을 하는데 매출의 17%입니다. 그래서 SL
좀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BMS랑 뭐 신규 전장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L이 지금 하고 있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전장 산업들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자체도 크기 때문에 뭐 지금 고가권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7% 빠졌던 이게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그 제네시스 고가 라인에 들어가는 레이저 라이트가 저가 라인까지 좀 확대된다라는 그것도 SL이 있죠. 네, 거의 이제 헤드램프구를 거의 SL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동차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레이저 뭐 라이트 하나 깨지면은 막 몇 배 깨지는 거라서 부담스럽기도 한데. 계좌 깨지면 레이저 나옵니다. 저희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L 인도에 공장이 있고 영업이익률 좋고 현대차랑 뭐 여러 가지 상관도 있고 그리고 기술력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빠지는 거 있어서 억울하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매수가는 43,000원 이하 지금 매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5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43,350원. 네, 요거보다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면은 사자. 오늘 장중에는 아까 41,000원 비슷하게도 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SL 43,000원의 매수가, 목표가 5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자, 아까 뭐 김민수 대표님도 말씀을 해주신 SL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자,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의 공략주 한 3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아까 실리콘2가 잠깐 나온 것 같은데. 네. 보셨죠? 네, 봤어요. 네, 여기 써 그렇습니다. 있는데 제가 뭐 볼 수밖에 없죠. 이제 뭐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다 실리콘2. 써 있습니다. 네네. 예. 오후장은 아니면 다음 저희 일주일 뒤에 출연할 때는 이 가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래서 지금 자리 보면 고점에서 쭉 그렇게 오르다가 여기서 쭉 빠지니까 아이고 이제 드디어 하락의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기업 펀더멘탈을 찾고 거기다가 최근에 나오는 제가 느끼는 지지권역에 일단 도달했기 때문에 주가의 레벨업은 다시 시작할 걸로 보여주다 보니까 거기서 좀 자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K뷰티 쪽에서 잘 알려진 플랫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아마존 쪽에서 아마존 뷰티 관련돼서 한국계 더 챙긴다라고 얘기 나오다 보니까 경쟁사 아니냐? 경쟁사가 아닙니다. 같이 영역을 확대하는 경쟁보다는 약간 협력 관계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봐야 돼서 이거는 K뷰티를 확대하는데 또 같이 누리는 업체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번에 발표했던 내용들 특히 한 700억 넘게 들여서 북미 쪽에 투자 라인들을 다시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법인 확대하고 거기다가 물류 쪽 확대하고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지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지금은 한번 레벨업 추가로 할 수 있는 구간 쪽으로 보시고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 나왔던 고점 때는 또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발표 때쯤에 또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55,000원대 목표가로 가져가고 손절가는 3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저 가격에 저 자리에서 들어가라고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러실 겁니다. 어때요? 네. 저 위치가 사실 고점에서 살짝 꺾이는 부분에서 용감하게 들어가자라는 거는 약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저희가 못 사니까 올라가요. 아. 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거 많이 당했거든요. 저거 사고 싶었는데 저렇게 되면 차트 꺾였으니까 기다려봐야지. 어느 정도 라인 되게 되면 돌아가더라고요. 그 라인에 제 개인적으로는 다 왔다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변화 나오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는 아이고. 편하는 거 기다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리콘2 오늘 가격 43,450원 강보합권에서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도 버텨주는 종목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55,000원 손절가는 3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 실리콘2 그리고 SL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과 함께 같이 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알차게 또 준비를 했고요. 빗길 조심하시고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내일도 더 재밌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과 저는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